이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우리 전산세무위급에는 이 서식이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세무위급에는. 근데 세무위급에는 원래 과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랑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오다가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좀 방금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도 세무위급에는 자주 나오는 서식이에요. 이건 이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하고 다르게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으로 취득하는 거는 면세품이 아니고 과세품이에요. 우리 폐지, 고철 이런 거 면세품인가요? 아니죠. 과세품이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로 면세 항목에 적혀 있는 걸 뺀 나머지는 모두 과세하는 거죠. 근데 면세 항목에 폐지나 고철이라는 건 안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과세품인 거예요. 그럼 과세품을 원재료나 상품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라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주겠죠. 그럼 그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이 없는 상황인데, 그 없는 매입세액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있다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자동차도 이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건데, 중고자동차는 또 다른 정책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매입세액을 110분의 10을 없애주겠다는 걸 작년까지였던 걸 2020년도까지로 올해 또 개정했어요. 내년까지 또 해준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보면, 자, 적으면서 할게요. 자, 얘는 우리 폐지나 고철이나 구리 스크랩 혹은 중고 자동차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자, 얘네들이 전부 다 과세품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매입세액의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라는 이야기예요. 비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준 적이 없으니까 받을 일이 없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없는 걸 있다고 해주는데, 공제율은 쉬워요. 왜냐하면 폐지나 고철 이런 것들은 공제율이 103분의 3이고, 그리고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공제율은 매우 높죠. 중고자동차 옛날에 108분의 8이었던 걸 109분의 9로 올리고 110분의 10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거짓말해서 그래 한번 지켜봐 이런 분위기처럼 올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그냥 자동차만 해주더라고 하면 우리 공제율은 한정적이니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얘도 한도 계산을 하는데, 확정 신고할 때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한도 계산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과세기간 매출액에다가 예정 확정가 매출액에다가 여기에 곱하기 한도율은 80%예요. 그러면 우리 매입 한도가 매입액 한도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매입액 한도가 아니고 빼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한테는 세금 계산서 받아서 공제 받아야 되지, 지금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얘는 과세 사업자 매입분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건 악의적으로 그냥 안 받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사업자한테 받는 걸 해주는 거지, 과세 사업자한테 매입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80%라는 건 공제율이 매우 높죠. 그 이유가 얘는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넘기는 격인 거잖아. 그래서 이익률 20%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은 높지만 이 대상만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취분까지 포함한 게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야지만, 얘를 빼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도 한도 계산을 하는데, 이 아래에서 보시면 입력할 때, 그래서 매출 예정 확정가하고 컴퓨터가 한도 계산하면 여기에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쓴다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안 된다고 여기는 안 쓰는 게 맞는데, 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한도 계산용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영수증 등 적혀 있는 칸 있죠. 이 칸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을 다 쓰는 거예요. 과세기간 거. 얘는 전부 다 과세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 거 빼줄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사업자한테는 계산서 받아야 되고 일반 개인한테는 그냥 영수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조문에서 저도 본 적 없고 여기 항목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서 받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영수증 받은 것도 여기 다 들어오니까, 적혀 있는 건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쓰는 칸이에요. 그럼 이 부분만 주의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 그냥 매입시라고 쓸게요. 얘 대상 매입할 때 그때 과세 유형을 계산서를 받으면 53번 면세, 일반 개인은 60번 면건으로 할 거고, 자, 분계는 차변에 원재료 혹은 상품 103만 원을 받고 103만 원치를 사고 현금을 103만 원을 지급하면, 얘도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 적요 7번을 걸어줄 거예요. 적요 7번을. 그럼 적요 7번을 걸면 자동으로 얘가 계산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자, 얘가 폐지라고 하면 우리는 103만 원에 곱하기 103분의 3을 하면 3만 원의 매입세, 없는 매입세액을 얘도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니까 의제 매입세액이 일종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니까 차면에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을 쓰고,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계 형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할 때하고 똑같죠.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하면 이 분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면 원재료 1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으로 분계가 그냥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분계되는지는 느낌 오시죠? 앞에 의제 매입세액 때랑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의제료 매입 탭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문제를 보면
자,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고 거래자료에 대한 전표 입력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의제로 매입으로 입력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는 건 적요 7번 써란 이야기고 그리고 모든 거래 현금 거래고 원재료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그럼 이 둘 다 사업자인데 계산서 받았으니까 문제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보면 2기 예정 매출액, 2기 확정 매출액이 있고 당해 과세기간 2기의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한 매입액이 3억 1,5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입력을 해보면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생각해볼까 우리 회사 바꿔야 돼요. 9103 그죠? 자, 우리 회사는 여기에서 바꾸는 거 계속 하고 있었죠? 우리 시험 때도 이거 누를 거예요. 회사 두 개니까. 누르면 회사 두 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자, 10월부터 이건 아니고 10월 11일 자, 이번엔 계산서니까 이거 왜 이래 계속 의제로 매입에 가서 꺼져버렸다. 자, 의제로 매입 탭에서 10월 11일 53번 매입 면세 고철 수량 100 공급가액 420만 원. 이번엔 2번 재활용. 이번엔 2번 공제율은 103분의 3. 거래처는 공사 실업. 전자 계산서고 분계는 뭐 혼합이든 현금이든 상관없겠죠. 원재료 옆에 적요 7번만 정확하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10월 27일 때도 53번 매입 면세 뭐 똑같으니까 고철 796만 원 재활용 103분의 3 거래처는 건영산업 얘도 적요 7번 입력하셨으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10월부터 12월 가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매출액에다가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그럼 한도가 4억인데 단기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3억 1,5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 쓰니까 공제 가능한 금액이 8,500으로 바뀌었잖아. 4억에서 3억 1,500 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영수증 등 적혀 있는 곳에는 이번 예정신고 정보 없으니까 아래 문제에 적혀 있네. 예정신고 때 매입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금액만 써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이번에 산 거에 대한 합계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공제 납부할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516만 원을 써줘야 공제 납부할세액이 나오죠. 이 금액이. 그래서 이번 여기 입력하는 칸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입력하는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정 신고 때 매입하고 공제받은 적 있으면 매입액도 더하고 신고분도 뺄 건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고 우리 지금 15만 291원만큼
회계 처리해 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의제력 매입 탭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얘가 별다로 우리가 따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좀 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입력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복습하시면서 651페이지에 문제 푸시는데 꼭 우리 아래쪽 입력하는 거는 예정 확정과 합쳐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도 예정 확정과 합쳐서 쓰는 거고 단기 매입액도 예정 확정과 합쳐서 쓰는 거예요. 과세 기간 거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366페이지로 가서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는 자, 이 신고는 우리가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죠. 확정 신고할 때에 과세 기간분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기간은 입력은 당연히 확정 신고 기간을 쓰지만 아래 내역은 과세 기간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해서 그 위에 신고서 위에 월 쓰는 거 있죠? 그걸 7월부터 12월, 1월부터 6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기간은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쓰는데 그 아래 내역이 과세 기간 거 1월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쓰는 기간은 예를 들면 1기였다. 그럼 4월부터 6월이라고만 쓰고 혹은 10월부터 12월이라 쓰는데 아래 내용은 2월 달에 발생한 것도 쓰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1월, 6월. 여기 기간을 1월부터 6월이라고 쓰면 아래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냥 이 점수는 다 날리는 거니까 6개월 쓰시면 안 돼요. 이 기간은.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대손 발생 탭과 대손 변제 탭이 있는데 대손 발생 탭은 얘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세액에서 있는 8번 칸에 있는 이랑 연결된 거고 대손 변제 탭은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의 47번 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47은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성격이 아예 다른 탭이에요. 회수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거나 회수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고 대손 변제 탭은 공제되는 매입세액 조정하는 거라서 내가 외상으로 사왔는데 상대방이 죽어서 부가세 안 줬어. 공제 안 받을 거면 여기서 빼고 근데 걔가 다시 나타나서 돈 달래. 그럼 주고 공제 받아야 되니까 더하고 얘는 매출세액 얘는 매입세액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얘 탭 두 개는 전혀 다르니까 내가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대손 당했어요. 걔를 회수했다고 여기 오면 엉뚱한 짓 한 거죠. 매출세액을 내가 회수했는데 여기 왜 들어와?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탭 두 개 성격은 아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면 대손 발생 탭은 여기에 금액이 오가는 거예요. 매출세. 자, 화면만 잠깐 보시면 자, 대손을 당했어요. 매출했는데 그러면
110만 원 쓰면은 자, 얘가 되죠. 아무 회사 있네. 자, 파산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대손 변제 써버렸네. 죄송해요. 얘 말고 대손 발생 탭에서 자, 저장을 하면 자, 방금 숫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1100이라고 5500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손 발생 탭에 이걸 대손을 당하면 플러스라고 쓰면 못 받았으니까 매출 세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회수를 했어요. 회수하면 마이너스 5,5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데다가 그래야 매출세액 받았으면 매출세액 내야 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해서 내가 저장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세로 고침하면 플러스로 매출세액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데 그럼 대손 변제 탭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준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그러면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부가세는 주고 공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안 받을 거면 마이너스 110만 원이다라고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대손 변제 탭에다가. 그럼 대손 변제 탭에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자 지금 여기 47번 칸 있죠. 오른쪽 아래에 얘가 14번에 들어오는 칸인데 원래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21만 얼마였는데 얘 때문에 빠져가지고 11만 5천 원만 공제가 되죠. 지금 얘가 21만 5천 원 공제가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빠져가지고 10만 원이 그러면 나머지가 공제되도록 공제 안 받기 위해서 여기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줬으면 부가세 줬으면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에서 플러스로 110만 원을 쓰면 저장하게 되면 세로 고침했을 때 얘가 이제 플러스로 되어서 거꾸로 금액이 더해져서 공제가 되도록 빠지죠. 그럼 지금 이 두 탭에 대한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출세액 8번 대손세액 가감이고 얘는 대손 변제 탭은 우리 변제 대손세액 가감하는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매출이다. 아니 위치가 다르죠. 매출세액 이야기, 매입세액 이야기예요. 매출세액인데 회수됐다고 여기 가는 순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방금 제가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신 분은 부호가 조금 이상하게 흐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대손 발생 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고 대손 변제 탭은 부호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얘가 내가 입력을 할 때 내가 대손 발생 탭에서 첫 번째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했을 때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내가 플러스라고 쓸 거예요. 그냥 플러스는 우리 따로 안 쓰죠. 금액을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얘는 마이너스로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세액이. 그런데 이때 대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칸에는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손 변제 탭은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에는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부호가 뒤집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손금 상환을 하면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는 플러스라고 쓸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은 플러스로 되어서 줬으니까 공제받도록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출세 가지고 생각할 때 대손 당했으면 매출세 못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세액을 내가 결국은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세액은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매입세액에서는 내가 매입세액을 준 적이 없어. 그러면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줬어요. 그럼 공제받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서식도 쓰지만 부가가치 신고서도 쓸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때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써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부가가치 신고서의 부호가 반대면 다시 가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기준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신고서 가지고 잡으면 우리 두 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야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든 우리 대손 관련된 건 회계 처리든 나중에 법인세 가면 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대손은 시험에서 엄청 좋아해요. 아무 때나 다 일반 전표에도 등장하고 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 가지고 환입 가지고도 나오고 지금 부가가치세 대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대손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이 대손 사유가 얘가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사용해요. 법인세법에서 대손 사유를 정한 걸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사유를 쓸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이 대손 사유는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이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10년 지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험은 21년도니까 11년도 1기에 발생을 했어요. 채권이 대손당한 게 아니라 채권 물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썼던 게 물건 공급한 게 2011년도 1기에 발생했으면 2021년 올해 1기까지는 되는데 2기 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권 발생한 날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대손 사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은 이것들 있죠. 뭐 사망, 파산, 실종, 그리고 회생 계획 인가 이런 것들은 잘 알겠죠. 또 소멸, 시효, 완성. 그럼 얘네들은 대손 기준이라고 선고하는 날하고는 다 적혀 있는데 자, 우리 K랩에서는 지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가 대손 확정일자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럼 대손 확정일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부도 있죠. 자, 부도의 경우에는 얘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도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부도의 대손 확정 일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에요. 그런데 6개월 경과한 날인데 초일 불산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초일 불산입하니까 뭔 소리인지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스타일대로 말하면 6개월 경과한 다음 날을 쓰면 돼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있을 때 지금 19년도에 2019년 10월 15일 날 대손 부도 발생 확인이 되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0월이면 11월, 12월 1, 2, 3, 4 그러면 4월 16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일부산입이라는 건 원래 15일을 빼고 세어란 이야기인데 빼고 세어서 6개월이면 이날이겠죠. 초일부산입이 그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려면 괜히 복잡하니까 그럼 이 날짜 지난 6개월 다음 날로 생각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4월 16일 날짜로 해서 지금 얘를 4월 16일자로 해서 얘를 써줄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실 제가 이 도전 프로그램이랑 비교한 건 좀 그런데 자, 우리 도전 프로그램 보면 대선세 공제신고서에 4월부터 6월에서 보도됐죠? 방금 2019년 제가 10월 15일이라 그랬죠? 기준 일자를 쓰면 알아서 4월 16일이라 떠요. 그죠? 근데 우리 K랩은 바로 확정 일자를 알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2020년 4월 16일로 써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일로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럼 이 대선 확정 일자가 이번 과세 기간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야 대선 확정일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누누이 많이 보잖아. 6개월 경과했는지. 그죠? 채권 성립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대손 발생일, 확인일 그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대손 확정일이기 때문에 확정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소액 채권 있죠?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잖아요.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바뀌었으니까 30만 원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 우리 대손금이라고 말하는 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세액이 공제가 110분의 10이잖아요. 그럼 110만 원이 대손금이라고 해야 10만 원이 세액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이 대손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이 안 되죠. 2만 얼마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30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3만 원도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주게 될 건데 얘 조건도 6개월이 경과돼야 되죠.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에요. 이것도 공제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안 지난 걸로는 잘 안 나오는데 30만 원 넘은 걸로는 잘 나와요. 그래서 6개월 경과했다는 이야기만 막 노력을 했는데 막 이런 표현 적혀 있으면 금액을 보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 기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안 되는 걸로 등장을 자주 하는 게 자, 우리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에서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얘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거래니까. 부가가치세도 없는데 무슨 세액을 공제해달라고 이야기해. 회계상의 대손은 맞지. 그런데 세액을 빼달라고 말할 거리는 아니죠. 세액이 있어야 빼달라고 이야기할 건데 없잖아. 왜 안 되는지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또, 자, 미수금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차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줬어. 걔가 사라졌어요. 파산났어. 죽었어. 그럼 매출세액 내가 세무서에 내야 돼요? 차값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미수금 돼요. 근데 어떤 미수금이 안 되냐면 토지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는 면세거든. 그것 때문에 토지 미수금이 안 되는 거지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리고 또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안 돼요. 왜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안 되냐면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돈 못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요.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면 1200이나 1400 저당 걸어놔요. 담보로. 그래놓고 걔가 돈 안 갚으면 그 경매 붙여가지고 그 돈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돈 못 받을 일이 절대 없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집 사고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1억 빌리면 1금융은 1억 2천을 담보로 걸어서 여러분 이자 안 갚으면 집을 경매 붙여서 1억 2천 빼고 나머지 줄 거예요. 근데 내가 1금융이 안 돼서 만약에 새마을금고 가죠. 그럼 그 나쁜 놈들은 1억 4천만 원 걸 거예요. 그게 저당권 설정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돈 안 갚았을 때 그럼 손해볼 일 없겠죠. 그래서 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만 체크하면 얘는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66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 자, 송도 정비가 있고 여기에 3월 3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재화의 공급일은 2009년 11월 30일이래요. 자, 지금 2020년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 되나요? 이거 공급일 채권 성립일이 10년이 넘었잖아. 10년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 때문에 공급일이 넘었기 때문에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자, 다음 지형재지는 2019년 11월 20일. 그러면 우리 6개월 경과하면 5월 21일 되나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하고 있죠. 저당권 설정하고 있다고 해서 얘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공사 실업은 2019년 10월 5일 날 부도 발생했대요. 그럼 6개월 경과했죠. 대손 확정 일자가 우리 10월이면 11, 12, 1, 2, 3, 4, 4월 6일. 문제 없죠? 이번 신고 기간이 1기 확정이니까. 그래서 얘는 되는 거고. 향기 상사는 7,770만 원이 4월 1일 채무자 회생 계획 인가 결정. 그럼 법원 선고니까 안 되죠. 그런데 미수금인데 토지의 매각 대금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미수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토지기 때문에 면세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데 대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얘 대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대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지. 대손은 맞아요. 그죠?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나중에 법인세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한 비용 인정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만 있네. 자, 아래 것도 같이 봅시다. 그럼 아래 또 있네요. 자, 6월 25일 정기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얘는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회수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 71만 5천 원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시 4월부터 6월에서 대손 발생 탭으로 가서 먼저 공사 실업 거 2020년 4월 6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나중에 아래쪽 책 보면 4월 5일 적혀 있는데 틀렸어요. 4월 6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82만 5천 원 하면 7만 5천 원이고. 자,
자, 거래처 무조건 F2번 눌러서 쓰세요. 왜냐하면 아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다 들어가야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는데 그냥 쓰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대손 사유는 얘는 부도 6개월 경과다. 다음 우리 양가로 이번 거 2020년 6월 25일 날 우리는 외상 매출금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마이너스 71만 5천원. 거래처는 경수산업. 자, 7번 대손 채권 회수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아래 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이 사항을 생각을 하시든 이 부호를 보시든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1기 확정 거에는 우리 8번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 칸에 대손세액 가감 칸에 플러스로 만원 되어 있을까요? 마이너스로 만원 되어 있을까요? 플러스.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는 대손 당한 거죠. 얘는 돌려받은 거죠. 그럼 당한 게 만원 많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더해야 돼, 빼야 돼? 대손 당했는데. 그럼 마이너스라고 나와야지. 오케이? 그럼 얘 저장되어 있으면 부가가치 신고서 1기 확정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해가시죠? 왜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는지 방금 되게 순액해도 대손 당한 게 더 많았잖아. 그럼 여기 신고서에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뜬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도 자, 지금 이 조건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다른 것처럼 그 세무이급 때하고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이 범위 안에서 나오는데 세무이급 때는 채권 성립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 책에는 적혀 있는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게 됐던 건데 이 시험은 그런 거 다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그냥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회차를 풀어보세요.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오후에 하고 있는 바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 160시간 수업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 이거 하고 있는 걸 풀어줘요. 그 반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일부러 위치를 그 서식하는 거 그 제목을 적어 놓을 테니까 오후 반에 보면 영상 위에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서식이다라고 적혀 있는 쪽에 뒤에 기출 문제들 문제 풀었는데 안 되는 거 참고할 거면 그걸 볼 수 있게 그만큼은 수업 시간이 기니까 제가 서식 안 하고 뒤에 있는 것도 다 풀 거니까 그럼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도 아마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쪽 걸 참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367페이지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가면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1번, 42번 고정자산 매입 칸에 있는 금액인데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우리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우리 조기 환급 받을 때 그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지금 이 이야기인데 11번, 42번 세금이어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이거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은 고정자산 매입이거나 이 두 중 하나인 건데 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2000cc 승용차를 샀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2000cc 승용차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죠. 그러면 54번 불공이라고 하면서 11번에 들어오고 16번에 뺄 거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11번에 들어오죠. 얘는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여기에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면,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얘를 샀어요. 자, 그럼 우리 42번 칸에 들어오나요?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랑 41번, 42번 신용카드 영수증 칸이랑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우리의 불공제 사유인 것 입력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불공제 사유인 거는 입력 안 하죠. 한마디로 공제 안 해주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입력을 여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왜 세무이급에 갑자기 얘가 튀어나오더라고. 세무이급에는 그냥 안 나, 혼자는 안 나와요. 다른 거 섞어서 같이 쓰라고 나오는데, 그때 2000cc 승용차가 적혀 있어서 안 썼대요. 내가 왜 안 썼니? 그랬더니 공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1번에 들어오잖아. 그랬더니 같이 이상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공제 되든 안 되든 세금계산서 받은 건 11번에 들어오잖아. 그럼 쓰는 거고.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여기 42번에 안 들어오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는 거는 신고서에 고정 42번에 안 들어오니까 그거는 입력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11번, 42번이라는 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고정자산 들어오는 건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 들어온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건 엄청 쉬워요.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입으시려면 3번 남았네요. 3번 만에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얘 조기한 것 받기 위한 건데, 문제는 자, 얘네들 있죠. 자, 먼저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세무유급은 이 날짜 가지고도 장난 잘 쳐요.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데 이기 확정이니까 이번 신고에 다 해당하는 거죠. 자, 입력하는 거 왜 쉽다라고 제가 말하냐면, 지금 세무유급엔 얘가 단독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풀어볼 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하는데, 자, 금융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여시고, 이기 확정 10월부터 12월, 10월 20일 F2번 눌러서 인천세관, 2번 기계장치 3천만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10월 31일 풍진물산 건물 2억 6천만원. 11월 20일 인천세관 기계장치 8천만원. 12월 23일 대한물산 구축물 1번 7천만원. 자, 여기에 입력한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불러와줘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고정자산 우리 파부창 뜨고 하는 것들 있죠. 자동 불러와줘요. 그런데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안 불러와지냐면,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계정하면 안 적혀 있는 건 안 불러와져요. 여기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럼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여기 안 적혀 있는 건 자동으로 안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인데 저기한 거 받겠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2번 눌러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주고 다시 확인해야 불러와져요. 그래서 없는 건 만들어주란 이야기예요. 이건 이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표 불러오는 거에서 써져 있는 것만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말했잖아요. 작성하는 건 쉽다고. 근데 시험에도 세무이급 시험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때 2012 승용차를 산 걸 안 써서 틀린 거예요.
세무계약서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신용카드 받았으면 안 쓰는 게 정답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없죠. 기계장치 이런 거 불문제일 리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끝났고, 자 이제 쉬었다가 영세 명세서들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